2004년 서울.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해 서울에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죠. 두 마리였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도시에서 두 명의 연쇄살인마가 동시에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온 나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영철.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대한민국 역대 최다 피해자 연쇄살인범이었죠. 그가 체포됐을 때 전국의 카메라가 그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영철이 잡힌 뒤에도 서울 서남부의 골목길에서는 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년 5개월 14명이 살해됐고 1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밤마다 서울 서남부의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잡히지 않기 위해 지하철 대신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했죠. 주 3회 운동장에서 10km를 달렸고 악력기와 역기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식단까지 관리했죠. 살인을 더 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과학수사 관련 잡지 수십 권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드라마 과학수사대 시리즈를 한 편도 빠뜨리지 않고 시청했죠. 그리고 신발 밑창을 도려내 족적이 남지 않게 했습니다. 지문이 묻지 않으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장갑을 골라 착용했습니다. 수사를 추적하는 프로파일러의 얼굴이 실린 주간지를 스크랩해 두기까지 했죠. 범인의 이름은 정남규. 1969년생. 체포됐을 때 키 170cm. 왜소한 최고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에 잡힌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싶다고요. 피냄새에서는 향기가 난다고요.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살인을 못할까봐 조바심이 난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유영철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사건 중 하나가 사실은 정남규의 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영철이 현장 검증까지 마친 이문동 살인사건. 그 사건의 진범은 정남규였습니다. 정남규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죠. 유영철이 자기 범죄라고 자랑해서 너무 화가 났었다고요. 자신이 유영철보다 한 수 위라는 점을 알아달라고요. 같은 도시, 같은 시기, 두 마리의 괴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죽어간 사람들. 대체 정남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기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시계바늘을 정남규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1969년 전라북도 장수군. 정남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가족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이었죠. 어머니도 아이들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규는 아버지의 주먹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몸에는 늘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동네 아저씨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운동화 끈으로 손이 묶인 채였죠. 아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폭력으로 대화를 대신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 폭력 아래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과 따돌림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체구, 말이 없는 성격, 또래 아이들에게 쉬운 표적이었죠. 군대에 갔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가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군대의 가혹행위. 한 사람의 인생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타인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마치 섬 같은 존재라고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9년 정남규는 특수강도 혐의로 처음 감옥에 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후에도 절도, 폭력 등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사회의 보호망은 그에게 닿지 않았고 교정 시스템은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2004년 35살이 된 정남규는 서울 서남부의 한쪽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없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과학수사 잡지와 역기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영양정보를 공책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였는지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폭력은 그에게 평생 가해졌고 어느 순간 그는 폭력을 되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물론 그 폭력의 대상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04년 1월 14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겨울밤이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 동네 놀이터에서 13살과 12살 남자 소년 2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죠. 남자는 소년들을 위협해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추행한 뒤 스카프로 목을 졸라 2아이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정남규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의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골목, 목격자도 없는 겨울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첫 살인을 저지른 뒤 정남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풀려났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살인을 하고 나면 성취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고요. 흥분되고 충족감을 느꼈다고요. 마치 중독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범행으로부터 불과 2주 뒤 2004년 2월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 앞 골목 새벽 3시 귀가하던 44세 여성이 습격당했습니다. 흉기에 찔렸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같은 달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시장 인근 또 한 명의 여성이 칼에 찔렸습니다. 이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몽타주를 작성합니다. 4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을 지나던 24세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유영철의 범행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유영철이 현장 검증까지 마쳤죠. 하지만 2년 뒤 진범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서울 서남부 일대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 골목길 혼자 걷는 여성. 범인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만을 골랐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잽싸게 도주했고 자동차 전조등 불빛만 비춰도 움츠렸죠. 엄청난 공격성과 극도의 소심함이 공존하는 범인.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이것을 소심한 공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범인의 수법은 곧 진화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남부 부녀자 연쇄 피습 사건. 신문과 방송이 이 이름을 반복했죠. 여성들은 밤길을 피했고 골목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정남규는 수법을 바꿨습니다. 골목길에서 사라져 사람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2005년 5월 이후 범행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여성을 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시간 문을 열어놓고 자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들어가서 둔기로 잠든 사람을 내리치고 범행 후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한 가정이 통째로 파괴되는 방식이었죠. 2005년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새벽에 한 주택에 침입한 정남규는 잠들어 있던 세 자매를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3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가족의 세 딸이 같은 새벽에 같은 방에서 죽었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봉천동 세 자매 피습 사건이라고 불렀죠. 2005년 9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 새벽 4시 우유 배달을 하던 43세 여성이 흉기에 20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시신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범인의 극도로 잔혹한 심리를 보여주는 현장이었죠. 2006년 2월 서울 금천구 새벽 3시 한 빌라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46세 여성과 12살 아들을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2006년 3월 경기도 광명시 새벽 3시 주택에 침입해 36세 여성을 습격했습니다.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고 간격은 짧아졌습니다. 마치 갈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훗날 정남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고요. 수사관들은 난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초기의 골목길 피습 사건과 후기의 주택 침입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을 연결하지 못했거든요. 수법이 너무 달랐습니다. 흉기가 칼에서 둔기로 바뀌었고 장소가 골목에서 침실로 바뀌었고 방화라는 새로운 요소까지 추가됐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은 연결고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이었죠. 수법은 바뀌어도 시그니처는 변하지 않는다. 그가 믿고 있던 원칙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미제 사건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남부 골목길 사건과 닮은 점이 있는 다른 사건을 찾고 있었죠. 그러다 하나의 사건에서 멈췄습니다. 어느 건물에서 범인이 2층에서 도망가는 것을 정면으로 목격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그린 몽타주가 서남부 연수의 사건의 몽타주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던 겁니다. 권 프로파일러는 그 지역의 미제 사건을 더 뒤졌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이 3건 더 나왔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해 쇠몽둥이를 휘두른 사건들이었죠. 일반 수사관들은 이 사건들을 서남부 골목길 사건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수법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권일용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범인의 시그니처, 거실과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만 공격한 점, 자신보다 약한 상대만을 노린 점, 그리고 작은 소리에 즉시 도주한 점, 엄청난 공격성 속에 숨어있는 소심함, 소심한 공격성, 서남부 사건 범인의 시그니처와 동일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확신했습니다. 수법은 진화했지만 범인은 같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범인의 정체를 특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최면 요법을 시도해 범인의 얼굴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몽타주가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영등포역에서 수상한 용의자가 체포되기도 했지만 범인은 아니었죠. 수사는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정남규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진이 한 발짝 다가서면 그는 범행 지역을 바꿨습니다. 서울 서남부에서 안양으로, 안양에서 군포로, 언론에 자신의 범행이 크게 보도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관심이 줄어들면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정남규는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과학수사 잡지들, 프로파일러의 얼굴이 실린 주간지, 스크랩, 경찰이 자신을 어떻게 쫓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연구하듯이요. 2006년 4월 2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 정남규는 또 한 번 집에 침입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습격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났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함께 정남규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죠. 새벽 5시 30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키도 작고 왜소한 체격. 현장에서 훔친 것은 현금 24,000원과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한 장. 경찰은 이를 단순한 강도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남규는 경찰차에 타려는 순간 경찰을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인근에 잠복 중이던 형사들까지 모두 출동했고 2시간 반 만에 주택 옥상에 숨어있던 정남규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정남규는 중얼거렸습니다. 1,000명은 죽였어야 했는데 아깝다고요. 경찰서에서 전과를 조회하던 중 담당 형사 이두연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 강도가 아니다. 12시간에 걸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정남규는 입을 열었습니다. 서남부 연쇄살인. 전부 자신의 소행이라고요. 프로파일러 권일용이 투입됐습니다. 정남규는 자신의 범행을 마치 모험담처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죠. 그 순간으로 돌아가 충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권일용은 훗날 증언합니다. 그리고 정남규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유영철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요. 이문동 살인사건, 그것은 유영철이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이라고요. 유영철이 자기 범죄라고 자랑하는 것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유영철보다 한 수 위라는 점을 알아달라고요.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정남규의 진술은 이문동 현장의 물리적 증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유영철이 아닌 정남규가 진범이었던 겁니다. 추가 추궁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정남규가 어릴 때 운동화 끈에 손이 묶인 채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부천에서 운동화 끈에 손이 묶인 채 성추행당하고 살해된 소년 사건. 그 사건도 정남규의 범행이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당한 방식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되돌린 거였죠. 프로파일링의 승리이자 인간의 어둠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남규는 강도살인, 살인,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1년간의 재판이 진행됐죠. 법정에서의 정남규는 수사 과정에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살인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남규는 자신의 감형을 위해 동기를 조작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부자를 더 죽이지 못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죠. 마치 사회적 분노에 의한 범행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전원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여성, 아이, 노인, 자신보다 약한 사람만을 골라 죽인 사람이 부자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은 정남규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정남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독방이었죠. 2009년 11월 21일 오후 정남규는 독방에서 목을 맸습니다. 발견 직후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다음 날 새벽 사망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지 2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은퇴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를 만났지만 정남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요. 과학수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흉악성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됐습니다. 유영철보다 피해자 수는 적었지만 범행의 계획성, 수법의 진화, 수사, 역추적, 그리고 살인 자체에 대한 중독, 그 어떤 범죄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닫힙니다. 정남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14명의 피해자,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소년들,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던 여성,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던 세 자매, 그들의 내일은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영영사로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생존자, 몸의 상처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날 새벽의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봉천동 세 자매 피습 사건에서 세 딸을 잃은 가족, 부천 놀이터 사건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 기록에는 그들의 이후 삶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빈 페이지가 오히려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남규는 왜 이렇게 오래 잡히지 않았는가? 2년 5개월 동안 14명이 죽고 19명이 다치는 동안 경찰은 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는가? 첫째, 유영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도시에서 더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수사 역량과 언론의 관심이 유영철에게 집중됐죠. 정남규의 범행 중 일부는 유영철의 소행으로 잘못 귀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정남규가 수법을 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골목길 피습과 후기의 주택 침입 방화는 너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수사로는 동일범이라고 연결하기 어려웠죠. 프로파일러의 시그니처 분석이 아니었다면 연결은 더 늦어졌을 겁니다. 셋째, 정남규가 수사를 역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수사 잡지를 읽고 프로파일러의 얼굴을 스크랩하고 감시 카메라를 피해 도보로 이동하고 신발 밑창을 도려내 족적을 남기지 않은 범인. 수사하는 쪽과 수사받는 쪽이 같은 교재를 읽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정남규를 괴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가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군대의 가혹행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물론 같은 환경에서도 범죄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정남규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순환의 고리를 사회는 어디에서 끊어야 했을까요? 놀이터에서 끌려간 초등학교 5학년 소년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더라면 그 소년이 35년 뒤 다른 놀이터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기록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사건 일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